570년 전에 죽은 왕의 무덤이 별점 1.5점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맵 리뷰란이 악플로 도배돼서 아예 후기창이 닫혀버렸거든요. 저승에서도 미움만 받고 살길 바란다. 영원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반대로 그가 죽인 조카의 무덤에는 오빠 행복해야 해, 아프지 마요 같은 추모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5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기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남자, 조카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충신들을 갈아넣은 최악의 폭군일까요? 아니면 경국대전을 만들고 군대를 개편하고 여진족을 정벌한 조선 최고의 실력파 군주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왕위에 올라선 세조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의외로 단종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왕으로 추대해놓고 동생 금성대군 집에 머물게 했어요. 다만 군사 20명을 붙여서 밤낮 없이 감시했죠. 형식상으로는 모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위를 꿰찼으니 끝난 줄 알았겠지만 세조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위를 빼앗긴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조의 불안은 정확히 1년 만에 적종합니다. 단종의 외할머니가 몰래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박팽년, 성산문이 세조를 끌어내리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종의 반응이 중요한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뜻을 지지한다고 전해달라. 15도 안 된 아이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순순히 왕위를 넘겨준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박팽년과 성산문은 옛 지편전 동료들을 하나둘 끌어모읍니다.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까지요. 그러다 절호의 기회가 터집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아 세조가 큰 잔치를 여는데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동지 유음부가 벼룬검으로 배치된 거예요. 벼룬검이 뭐냐면 칼을 차고 무장한 채로 임금 바로 옆에서 호위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의 임금 곁에서 칼을 들고 서는 건데 이보다 완벽한 암살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날 연회장에는 세자, 한명회, 신숙주까지 핵심 인물이 전부 모이기로 돼 있었고 바깥 경호를 맡은 김문기도 같은 편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단종은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날아온 건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전부 체포됐다고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거사 당일 성승과 유음부가 무장하고 연회장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한명회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은 벼룬검을 두지 않겠습니다. 느닷없이요. 이유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추정은 할 수 있죠. 한명회가 성산문 무리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거사 계획까지는 몰라도 뭔가 수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무방비 상태의 세조 옆에서 성승과 유음부가 칼을 차고 있는 게 영 찜찜했을 테니까요. 이 장면이 야사에서는 더 극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연회장에서 쫓겨난 성승과 유음부가 박팽년, 성산문을 만나서 격론을 벌이거든요. 유음부가 주장합니다. 오늘 끝장을 봐야 한다. 쿠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단력과 신속함이다. 반대편에서는 벼룬검이 빠진 건 하늘의 뜻이다. 세자도 아직 안 왔는데 나중에 군대를 일으키면 어떡하느냐며 만류했어요. 유음부의 반론도 뼈가 있었습니다. 수양과 한명회를 순식간에 죽이면 세자가 뭘 하겠느냐. 시간 끌면 반드시 새어나간다. 예언이었죠. 하지만 리더인 박팽년과 성산문이 중지시키면서 거사는 무산됩니다. 그리고 유음부의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바로 배신자가 나온 거예요. 김질이라는 자가 불안감을 못 버티고 장인 정창손에게 다 털어놨고 정창손은 곧장 세조에게 달려갔습니다. 전원 체포, 국문이 시작됩니다. 국문 과정에서 나온 대화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장면인데요. 세조가 박팽년한테 따집니다. 네가 나한테 올린 문서에 항상 신이라고 썼잖아. 나를 임금으로 모신 거 아니냐? 박팽년이 대답해요. 제가 올린 문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세조가 꺼내보니까 신자가 들어갈 자리에 전부 다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임금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산문한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녹봉을 잘도 받아먹으면서 왜 나를 왕이라 안 부르느냐. 성산문의 대답이 소름 돋아요. 나리가 준 녹은 손도 안 댔으니 우리 집 창고에 가서 보시오. 실제로 확인해보니 녹봉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모자 10명이 능지처사를 당했고 이때 죽은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됩니다. 밀고자 정창손과 김질은요 각각 영의정, 좌의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세조를 진짜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단종이 이 계획에 동의했다는 사실 그 자체요. 왕위를 순순히 넘겨줬으니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 의지가 살아있다? 그러면 누군가 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들이 아우성칩니다. 상황이 한양에 있는 한 반란은 안 끝납니다. 세조는 처음엔 반려했는데 곧 또 영모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발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없고 세조는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영월로 쫓아냈으며 자백한 사람은 즉시 처형하고 끝까지 입 다문 사람은 유배에 그쳤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세조가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짜고 친 거 아니냐고 봅니다. 태종이 공신들 숙청할 때 썼던 바로 그 수법이죠. 그리고 금성대군의 반란이 터집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과 가장 친한 숙부였거든요. 세종이 궁 밖에 나갈 때면 항상 금성대군 집에 단종을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수양대군은 이 점이 불안해서 금성대군을 경상도로 쫓아냈는데 금성대군은 칼을 갈고 있다가 급하게 거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어요. 관노의 밀고로 발각되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기 전에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며 세조가 있는 한양이 아니라 단종이 유배된 영월을 향해 절한 뒤 사약을 마셨다고 해요. 세조는 이번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귀양 보냈던 인물들, 단종의 유모, 장인까지 전부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노산군 단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실록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야사는 다릅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자가 사약을 들고 왔는데 차마 건네지 못하고 주저하자 단종이 직접 밧줄에 목을 메고 하인에게 밧줄을 당기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17살이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다룬 작품이에요. 세조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영월 호장 어뭉도가 이걸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거든요. 사료에 딱 3줄만 남은 인물인데 그 3줄이 570년 뒤에 유해진과 박지훈의 연기로 1천만 관객을 올렸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흥미로운 선택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세조를 아예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감독 말이 진짜 악의 축은 보이지 않을수록 더 무섭다였거든요. 한명회가 세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단종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한 명의 선에서 정리되는 소란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만큼 세조가 만든 시스템이 완벽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잡해지는 지점입니다. 세조가 그냥 나쁜 놈이기만 하면 이야기가 단순한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는 진짜 일을 했거든요.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제목이 딱 이랬습니다. 정치적 업적은 대단했는데 공공의 적이 된 세조. 이 한 줄이 세조를 완벽하게 요약해요. 세조의 성격은 아버지 세종하고 정반대였습니다. 세종은 무예가 뛰어나다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 세조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강궁을 다뤘다는 표현이 나오고 사냥에서 노루를 여러 번 잡았다는 기록이 줄줄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세조가 이 노루 사냥 이야기를 자식들과 신하들한테 수십 번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기록으로 정리까지 해놨어요. 요즘으로 치면 SNS에 같은 사진을 계속 올리는 사람인 거죠. 세조의 정치 방식도 독특했는데 세종이 결정 하나에 수많은 서적을 뒤지고 며칠을 토론하며 신중하게 접근한 반면 세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떠드느냐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성향이 집현전 폐지로 이어집니다. 물론 집현전 학사들이 복위운동을 벌인 것도 이유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하나 시키면 하루 종일 서적 뒤지고 결정 하나에 며칠 걸리는 방식 자체가 세조한테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었던 거예요. 경연도 같은 이유로 없애버렸고요. 세조의 술자리 정치가 정말 독보적인데 잔치를 수시로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인사도 하고 강연도 시키고 신하를 길들이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으면 한명회하고 서로 칭찬하며 술잔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폭발하면 정의품 병조 판서가 머리채 잡혀 끌려가서 곤장을 맞았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하, 오늘 좀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들어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조선법에 따르면 육품 이상은 살인이나 뇌물 아니면 곤장을 칠 수 없었는데 술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병조 판서를 두들겨 패고서는 다음날 너를 사랑하기가 남다르다며 공신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달래는 거예요. 완전히 세조 마음대로인 거죠. 불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유교 국가 조선에서 세조는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간경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불경을 대량 인수했는데 세종 때는 불교 관련 일을 하나만 하려 해도 신하들이 사직서 내면서 항의했잖아요. 그런데 세조 때는 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의정 정인지가 술자리에서 불경 인세가 너무 과합니다 라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감옥에 갇혔거든요. 정난공신 1등이자 원로 대신인데도요. 그런데 세조가 또 다음날 늙은 신하를 오래 가둘 수 없다며 풀어줍니다. 이러니 누가 감히 반대하겠어요. 자, 이제 세조의 업적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건데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왕이 직접 육조를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신하한테는 맡을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고 했고 하위지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니까 너는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라며 당장 목을 베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용서했지만 이런 식으로 반대를 찍어 누른 거죠. 민생정책도 했어요. 백성이 수령의 비리를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부민고소법을 부활시켰고 분대어사를 파견해 수령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거기다 분대어사가 다녀간 뒤에 수령이 고발한 백성에게 보복할까봐 암행 선차사까지 보내서 감시했어요. 직전법도 도입했는데 이전에는 전직 현직 관리 모두에게 과전을 줬는데 공신이 너무 많아지면서 땅이 부족해지자 현직 관료한테만 수조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백성 부담을 줄인 겁니다. 경국대전 편찬이 세조의 대표 업적 중 하나인데 이전까지 조선 법령은 중국 법령과 관습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세조가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성종 때 최종 완성된 경국대전은 말 그대로 조선의 헌법이 됐습니다. 면리제도 이때 처음 시행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리 행정구역 체계의 원형이에요. 군사 쪽이 세조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전국 군제를 진관체제로 통일해서 각지의 거점을 만들고 군사가 주둔하게 했어요. 침입이 오면 해당 지역 거점군이 바로 나가서 싸우는 시스템이죠. 중앙에 우의도 총부를 세우고 육군의 병마절도사, 수군의 수군절도사를 따로 둬서 총 15만 5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호패법도 부활시켜서 백성의 신분과 거주지를 파악하려 했고요. 신숙주를 활용한 여진족 토벌도 성과가 컸는데 적 130명을 죽이고 가옥 900여 채를 불태웠어요. 건주여진 정벌에서는 명나라와 협공해서 세종이 그토록 잡으려 했던 2만 주를 기습 공격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이 건주여진에서 100년주에 일어난 인물이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예요. 신숙주를 좀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8개 언어를 구사한 천재였거든요. 일본 통신사로 가서 대마도와 개해약주를 맺고 해동제국기라는 외교 지침서를 썼는데 여기 실린 일본 지도가 현존하는 일본 전체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도 참여했고요. 이런 인재가 세조 편에 붙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세조의 이 모든 업적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게 있습니다. 공신 우대 정책이에요. 태종은 공신과 외척을 철저히 숙청했지만 세조는 정반대로 갔어요. 한구조 유방은 공신을 다 죽인 배울 게 없는 자다. 나는 끝까지 공신을 지키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공신 홍윤성 사례가 끔찍한데 이 사람은 노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자를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남의 나무를 전부 베어가고 길에서 말 세워놓고 쉬는 사람을 보면 사람과 말을 빼앗아 죽이고 자기 앞 지나가면서 인사 안 하면 죽이고 할머니 논 빼앗아서 미나리 심다가 항의하면 돌로 찍어 죽이는 짓까지 했는데 공신이라서 처벌을 안 받았어요. 형조에서도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했고 관찰사한테 고발하면 도리어 고발자가 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 세조가 아무리 부민고소법을 만들고 둔대어사를 파견해봤자 백성 삶이 나아질 수가 없었겠죠.
이 모순이 한꺼번에 터진 게 이시해의 난입니다. 함길도는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로 호족 세력이 강했는데 세조가 지방 호족 수령 임명 관례를 없애고 중앙 파견으로 바꾸면서 호족들이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여기에 3인 정책으로 강제 이주된 백성들 불만, 공법과 호패법에 대한 반발, 공신들 횡포에 대한 분노가 다 합쳐져서 2만 군사 규모의 대반란이 터진 겁니다. 이시해가 교활했던 게 반란 전에 조정에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함길도 절도사 강요문이 신숙주 한명회와 내통해서 반역을 꾀한다고요. 세조가 이걸 믿고 자기 오른팔 왼팔인 신숙주와 한명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평소에 이들 없으면 나도 없다고 하던 사람이 보고서 한 장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본 사람이니까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병이 생긴 거 아닐까요? 결국 믿을 장수가 없어서 무과 합격 1년 된 27살짜리 조카 구성군을 토벌군 사령관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군사를 못 맡기는 지경이었던 거예요. 이시해의 난은 세조가 가장 자랑하던 두 가지, 백성을 위한 정치와 공신과의 신뢰가 전부 껍데기였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백성은 반란을 일으킬 만큼 분노하고 있었고 가장 믿는 신하도 보고서 한 장의 감옥행이었으니까요. 세조의 말년은 급격히 무너졌는데 병세가 악화되면서 원상제를 도입합니다. 평생 의정부 서사제를 거부하고 육조 직계제만 고집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인지, 신숙주, 함용회 같은 대신들에게 세자를 보좌하며 국정을 맡기겠다고 한 거예요. 세조의 마지막 계산이었을 겁니다. 최근에 키운 신공신 세력이 세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차라리 구공신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한명회의 딸이 세자 아내였으니 한명회가 세자를 해칠 이유도 없고요.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고 바로 다음 날 세조는 52세로 사망합니다. 석실도 병풍석도 쓰지 말라는 유언 때문에 역대 왕릉 절반 비용으로 광릉이 만들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검소한 방식이 이후 조선 왕릉 건축의 표준이 됐어요. 세조는 태종과 항상 비교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태종은 공신을 수청해 후한을 제거했고 세조는 공신에게 힘을 몰아줬어요. 그 공신들이 훈구파가 되어 조선에 오랫동안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57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세조의 무덤에 별점 1점을 남기고 단종의 무덤에 꽃을 놓습니다. 경국대전을 만들고 군대를 개편하고 여진족을 정벌한 업적이 있어도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얻은 권력에는 영원히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57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세조한테 분노하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